공천원금 1억 의혹으로 어제 경찰에 나란히 출석한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의 대질 신문이 불발됐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은 내일 처음으로 소환됩니다. 오늘로 예정된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청문회는 국회에 책무라며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맹추위가 찾아옵니다. 절기상 대안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병 국가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하자 유럽 연합이 16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유럽은 미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각각 3차례 조사를 한 건데요. 다만 둘 간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의원인데 내일 첫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의 김경 서울시 의원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 조사가 이뤄진 지 사흘 만에 다시 나와 17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도 어제 경찰에 이틀 연속 출석해 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 시의원한테 공천원금 먼저 제안하셨나요? 경찰은 대질 조사도 검토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거부했거나 한쪽이 진술을 받고 필요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남 씨가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공천 헌금을 제안했고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남 씨는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뒤 강 의원의 지시대로 차에 물건만 실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가 김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던 강 의원의 해명이 더해지며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강 의원이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다만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란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8문장, 2분 분량에는 첫 사과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된 지 닷새 만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징계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짧게 한숨을 쉬었는데 낮은 자세를 취하며 지지층 결집을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의 사과 영상을 놓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지만 장동혁 대표 측 인사들은 여론이 불리하니 사과하는 척만 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공천원금 의혹과 통일교 의혹을 수사할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한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건강이 악화하고 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유와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오늘로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단식을 그만하라는 국회 의료진의 의견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단식 투쟁에 힘을 싣는 동시에 대여 투쟁에도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은 통일교 특검,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게이트 특검, 쌍특검 수용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장 대표 단식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오만한 정부의 폭주를 멈추려면 보수의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보수가 좀 커지는 데 방향이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촉구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통일교, 신천지 특검 중 통일교 특검만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민주당은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죠. 민주당은 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며 야당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빈 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 16일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미흡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청문회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직 후보자와 가족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훈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 야당 출신 장관 후보자를 전격 발탁했지만 보좌진을 향한 폭언부터 아파트 부정 청약까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도 청와대는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할 것이라며 청문회 진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사회를 맡는 민주당 단독 청문회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며 우선 국민의힘 설득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경위원은 MBN에 이미자 위원장이 회의를 열었다가 정회하면 법적으로 단독 개최가 어렵고 설령 가능해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정치권에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나가면서 후임자를 뽑은 건데 청와대 참모들의 출마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류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입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 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삼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공식 업무는 오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우 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각 정당의 지도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무수석 교체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 신호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도전으로 곧 사직하고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행정관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여 명이 청와대를 떠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청 차출론,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로 나가는 참모진들로 인해 상당한 폭으로 청와대 개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신영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올린 2분짜리 영상이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송구하단 말은 했는데 뭘 사과한 겁니까?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온 지 닷새 만인 어제 한 전 대표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 국민과 당원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로 오랜 기간 당이 시끄러워졌던 것에 책임지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징계에 대해선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란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 전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번 메시지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선 좀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친한계 의원들은 힘을 실었는데요. 박정훈 의원은 진심을 담은 사과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국민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당내 의원들도 한 전 대표를 달리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조작했다는 사족이 붙으니 이게 사과론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메시지 통해서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일단 한 전 대표가 한 발 내디뎠다는 평가는 나옵니다. 장 대표의 단식이 한 전 대표가 입장을 발표한 데도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요.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선 친한계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들까지 문제를 키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자고 했거든요. 또 친한계 내부에서도 한 전 대표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장 대표도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화합의장을 마련하고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번 메시지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였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지금 며칠째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장 대표는 죽기를 각오했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장 대표는 현재 수액을 맞으란 권유에도 일단 버텨보겠다며 거부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진정성을 보이려면 결국 목숨까지 걸어야 할 만큼의 결단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의 화답만이 장 대표의 단식을 멈출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제안에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장 대표의 건강이 걱정된다면서도 정청래 대표의 방문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 단식의 끝을 예측하긴 아직 힘든 상황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해운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열릴지 안 열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야당의 의사가 워낙 명확한 데다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오늘 청문회를 열긴 하되 정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 중입니다. 국회법 50조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하면 상대당 간사가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자마자 멈추는 전략을 쓴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최대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면서 오늘까지도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오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는데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인 1표제는 현재 20대 1 수준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가치를 1대 1로 바꾸는 정청래 대표의 주요 공약인데요.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달 당 중앙위 표결로 무산됐던 전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득구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정 대표의 연임용이란 의심과 비판까지 이어지자 결국 어제 정 대표 측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논란을 촉발시켜서 연일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이것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
네, 여기에 강득구 최고위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요. 1인 1표제에 찬성하지만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의 제출 마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잔 자신의 제안이 그렇게 잘못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당무일을 시작으로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중앙위 투표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개파 균열 구도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영빈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으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만드는 선택지분이라며 반도체 관세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겨냥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최혜국 대우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반도체 관세를 언급하며 관련국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16일 뉴욕주 반도체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관세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Taiwan is going to invest $500 billion in America to br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here. So that it's that tariff model. 러트닉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으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뿐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거라는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 약속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요.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대만은 최근 미국의 $2,500 직접 투자를 비롯한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관세 혜택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한국산 대부분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반도체 분야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칩은 지금 이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저희 업계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미국이 무역 협상은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우리와의 협상에서 추가 투자를 요구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성객들은 이번 뉴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7시부터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오늘부터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오늘은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내일은 경전선과 중앙선 예매가 진행되고 올해 수요일엔 경부선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기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죠. 청문회 직전까지 협상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원활한 당정 관계와 개혁 과제 완수, 야당과의 협치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 27개 시군구를 돌며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공청회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봄이 온 것처럼 포근했는데 오늘부터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인 내일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이번 최강 한파는 일주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소식 한범수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예 반바지 차림으로 산책하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공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봄날씨처럼 따뜻하기도 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잘 부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주간 마무리하기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한낮 수온주가 제주 15.5도, 부산과 광주 15도, 창원 13.6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에선 늦은 오후엔 구름이 끼며 다시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절기상 대안인 화요일에는 추위가 남부로 확장되겠습니다. 추위의 정도도 심해져 철원과 대관령 등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북극 베링해에서 한반도까지 고기압 능선이 뻗어 있는데 이로 인해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동해안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북도를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며 서울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랭 질환과 동파 사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국제뉴스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사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죠.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 나라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유럽연합이 16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까지 검토하며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유럽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등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8개국에 다음 달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으름장에 유럽이 160조 원의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유럽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며 유럽 공동체의 연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린란드 인구의 10%가 모여 처음으로 대규모 반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서반구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위탁하지 않겠다며 미국이 직접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European leaders will come around and they will understand that they need to be under the U.S. security umbrella. What would happen in Ukraine that if the U.S. pulled its support out? The whole thing would collapse. 어떻게든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미국과 유럽의 나토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그린란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희생자가 18,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휘부의 강경 진압을 지적하며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 교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은 이란 국가와의 전면전과 같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즈가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최대 18,000여 명에 이른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지 의사들로부터 입수한 보고서에 따라 추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책임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돌리며 반정부 시위에서 수천 명이 숨졌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ما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رو مجرم می‌دانیم هم به خاطر تلفات هم به خاطر خسارات هم به خاطر تهمتی که به ملت ایران زد.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란의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이란이 반정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다며 하메네이의 죄는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은 이란 국가와의 전면전과 같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란 국민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미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의 오랜 적대와 비인도적인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 정부는 학교 수업을 재개하고 인터넷 복구 방침을 발표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한 달 강설량의 60%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아파트 꼭대기까지 비스듬히 눈이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일상은 마비됐지만 또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겐 그저 눈썰매 타기 좋은 놀이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우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을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거리는 3, 4m 이상이 쌓였고 사람들은 대형 삽으로 길을 만들어 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버겁습니다. 쉬지도 않고 내린 눈은 아파트 꼭대기와 맘먹을 만큼 쌓여 눈산을 만들었습니다. 어른들과 달리 신이 난 아이들은 눈썰매를 탈며 즐거운 탄성을 질러댑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채 거실로 향하는 한 여성은 베란다 문을 열어젖히고 눈더미에 얼굴을 파묻더니 와인을 꺼내 방으로 사라집니다. 천년 와인 냉장고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강타한 눈 폭탄은 치울 수 없을 만큼 많이 내려 녹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대책도 없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연속적으로 눈이 내린 건데 24시간 만에 한 달 강설량의 60% 이상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따뜻해진 태평양 바닷물이 더 많은 수분을 머금은 사이클론을 만들어 찬바람을 만나자 폭설로 변한 겁니다. 현재까지 주민 2명이 사망했는데 캄차카 당국은 대대적인 제설과 함께 전력 통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 요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뜨겁죠. 그런데 이 같은 인기를 이용해 일부 판매자들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해 논란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두쫀쿠를 담았던 봉투라고 주장하며 빈 종이 봉투를 500원에 판다는 황당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산지 1시간도 안 돼 냄새가 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기까지 한데요. 그런가 하면 일방적으로 손님의 구매 요청을 거부한 황당한 카페 사장도 등장했는데요. 카페 사장은 만든 사람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께는 판매할 수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손님의 예약을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단지 손님이 요청 사항에 두쫀쿠를 1인당 1개인 구매 제한을 2개로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문구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예전 허니버터 과자 대란 생각난다, 두쫀쿠로 갑질을 안 해, 결국 지나가는 유행일 텐데 정도를 지나친다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번뿐인 순간 누구나 특별한 결혼식을 꿈꿀 텐데요. 한 커플이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깜짝 결혼식을 올려 화제입니다. 기내 방송이 나온 후 승무원이 주례를 하고요. 신랑과 신부가 기내 복도를 행진하는데요. 복도를 향해 꽃다발을 던지기도 하고 승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비행기를 탈 땐 연인이었지만 내릴 땐 부부가 된 이 커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방금 결혼했어요라는 신혼 문구가 붙은 공항 카트를 타고 터미널을 이동했는데요. 다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낭만적이다, 세상에 둘도 없을 결혼식이다 등 우호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일부는 비행기를 탔다가 강제로 하객이 된 상황이다, 조용히 여행하고 싶을 수도 있다 등 비판적인 견해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등 모욕적인 행위가 잇따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비판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지만 막상 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에 담기 힘든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든 단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도 이어갑니다. 내가 위안소에서 인기가 있었다! 최근 소녀상 훼손과 모욕 행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의 생각도 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훼손을 하면은 그분들 심정도 그렇고 그걸 보고 있는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고 그분들의 역사를 없애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속상하고 좀 화가 나는. 시민들의 분노는 이렇게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경찰은 소녀상을 훼손한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를 입건하긴 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친고죄라 유족이나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데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고 유족을 찾기도 힘들어 처벌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9년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했다 재판을 받은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전체에 관한 표현에 해당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위안부 피해자들과 같이 특정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 사자 명예훼손 예외 조항을 두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불쾌감도 분명히 보호해야 될 법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니라 고발을 통해서도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6명만 세상에 남았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열차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인권 침해일까요? 기관사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열차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자 정부가 의무화를 검토 중인데 기관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열차에 있어야 할 기관사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부가 사고 원인 조사를 이유로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는 데 반발한 겁니다. 사고 원인 떠넘기는 감시 카메라 철회해라! 이미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어 사고 조사에 공백이 없는데 기관사들의 인권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관사를 감시하면 사고가 줄어드는지, 기관사를 감시하는 것이 어떻게 열차 안전에 필요한 문제인지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CCTV 논란은 지난 2022년 코레일 직원이 화물 열차에 치여 숨진 오봉역 사고에서 재점화됐습니다. 당시 사고 열차 기관사가 휴대전화를 쓴 정황이 포착되자 국토교통부가 열차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한 겁니다. 현행법에선 운전실 CCTV 설치가 필수 사항이 아닌데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선 CCTV 의무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선박도 조타실 CCTV가 의무는 아니지만 잇따른 사고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버스는 운전석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과 중국이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사례를 검토해 기관사들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집주인 계좌번호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매물을 내놨다가도 집값이 치솟으면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한 중저가 아파트에선 불과 며칠 만에 호가가 1억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3,900여 가구 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근 역세권 개발 사업 등 호재로 실거주 매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호가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매물이 올라온 지 약 3일 만에 호가가 1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와도 3억 원 넘게 차이 나는데 몰리는 수요에 집주인이 매물을 거뒀다가 가격을 올린 겁니다. 11억 5천짜리가 이제 12억 5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보니 문의는 많은데 덥석 이제 매수하신다는 분은 현재 안 계신 상태입니다.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 후 주춤했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서울 관악구는 0.3%, 용인 수지구 아파트는 0.45% 상승하는 등 실수요가 몰려드는 모양새입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서울에서 출발한 집값이 이제 경기도, 인천, 지방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10억 이하 주택으로 쏠림 현상이 1월 말로 예고됐던 정부의 공급 대책은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기준금리마저 동결된 가운데 오르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제 코스피 5천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종목이 오는 건 아니죠. 내 주식만 왜 이럴까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장동건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올해 들어 11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코스피. 4,300대에서 가파르게 올라 지난 6일 4,500선을 돌파하더니 어느새 4,800선까지 뛰어넘었습니다. 연초부터 무려 500포인트 넘게 뛴 겁니다.
코스피 5천까지 남은 건 단 160포인트. 이 같은 속도라면 이번 주 5천 시대를 열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상승 종목은 427개인데 하락한 건 493개로 오히려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고 시가총액 1조 원 미만 소형주에선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기존에 소외됐던 조선과 방산 등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반도체주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주가도 K자 얘기하듯이 양분화돼 있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AI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이나 수요 등의 차질이 생기면 지수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각 20일로 예상되는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관련 판결, 반도체 관세 도입 본격화 등은 우리 증시에 남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상호 관세를 넘어서 반도체 품목 관세로의 관세 인상 여부가 다시 한번 뜨거운 도마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짧은 기간 급격히 상승한 만큼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 역시 변수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20대 청년층의 취업 한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 이후 5년 만의 하락세입니다. 20대 취업자 수도 17만 명 줄어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민 세단 하면 소나타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선 아닌가 봅니다. 현대차의 아반떼가 한국차 최초로 미국 누적 판매 4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는 지난 1991년 미국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401만 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높은 가격 경쟁력에 다양한 라인업 전략이 현지에서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K라면과 소스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수출 효자 상품이 됐죠. 반면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은 오히려 수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공식품 수출액은 2021년보다 25% 증가한 반면 신선식품은 6.1% 감소했습니다. 인삼의 수출액이 가장 크게 줄었고 파프리카와 배도 수출액이 급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15억 원을 벌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 3분 만에 그 큰 돈을 손에 쥔 남성들이 있는데요. 다만 방법이 많이 잘못됐습니다. 어두운 밤 길 한복판에서 남성 여럿이 망치로 유리문을 마구 내리치는데요. 모자 등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 강도들, 부서진 유리문 사이로 금세 금은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더니 진열장에 놓인 귀금속 수십 점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는군요. 단 3분 사이에 챙긴 금품은 우리 돈으로 무려 15억 원어치. 그러나 도망치던 중 일부 물품은 길 위에 떨어졌고 시민들이 이를 주워 가게 주인에게 돌려줬답니다. 미국 뉴저지주 경찰은 아직 범인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고 하네요. 황당한 일은 밤에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 등굣길 교차로 한복판에 아이들을 두고 가버린 통학버스 기사도 있었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노란색 스쿨버스에서 한 여성이 내립니다. 그런데 차고지도 아닌 갓길에 버스를 세워둔 채인데요. 오전 8시쯤 학생 6명이 아직 버스 안에 있지만 기사가 무작정 두고 내린 거죠. 20분쯤 뒤 경찰차가 도착하자 학생들은 황급히 달려나갑니다. 알고 보니 기사와 학생들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고 홧김에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간 거라고요. 무례했던 아이들도 잘못했지만 교차로 한복판에 아이들을 두고 가버린 기사도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새해를 맞아 희망으로 부풀어야 할 이맘때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로 터전을 잃은 칠레 주민들인데요. 현장 모습 함께 보시죠. 노란 불빛이 수놓인 야경 뒤로 유난히 붉은 빛이 눈길을 끕니다. 시뻘건 화염이 칠레 남부 산맥을 타고 번지며 산자락을 집어삼킨 모습인데요.
소방관들이 쉼없이 물을 뿌리고 항공기가 방화제를 쏟아붓지만 불길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결국 인근 주민 2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안타깝게도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건기가 한창인 칠레에선 이맘때쯤 산불이 되풀이된다는데요. 주민들은 매년 마음을 졸이며 연말 연초를 불안 속에 보내야 한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영남, 전북지방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눈비가 도로에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을 텐데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내일부터는 올 들어 가장 혹독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겠습니다. 올겨울 반짝 한파는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강한 한파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건 처음입니다. 당분간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7도, 부산은 7.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0도, 전주 3도, 대구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주 중반부터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파엔 당뇨 환자들의 사망 위험이 최대 4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나 당뇨 환자들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한 출근길 되시고요. 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